오늘은 5장입니다. 69쪽. 앞에서 그 학문의 세 가지 질병을 살펴봤다고 되어 있었죠. 그 셋 외에도 질병을 일으키는 다른 병원들이 있다. 그래서 한번 더 이걸 또 살펴보겠다는 얘기죠. 제 5장입니다. 저 처음 보면은 이처럼 학문의 질병을 야기하는 기질 중에는 첫째는 옛것과 새것이라는 양극단 중 하나만을 지나치게 편애하는 일이다. 이런 기질에서는 시간의 자식이 아버지의 천성과 아기를 빼닮은 것 같다. 아버지가 자식을 잡아먹는가 하면 다시 자식은 아버지를 잡아먹고 굴복시키려 한다는 말이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그리스 신화에 그 크로노스는 아버지를 죽이고 세상을 지배했고 이 자신도 그럴까봐 다 잡아먹었죠, 자식들을. 제우스만 살아남아가지고 제우스가 다시 또 부친을 그 아버지를 몰아내고 근자에 올랐죠. 이게 역사의 발전 과정이 그런 건가 봐요. 그 다음에 그 2에 보면은 70쪽에 고대를 편애하는 기질로부터 나오는 또 다른 오류가 있다. 이게 이제 고대 이야기가 앞에서 조금 나왔죠. 고대가 세상이 그토록 오랫동안 발견하지 못한 채 지나쳐온 어떤 것을 지금에서야 발견하는 일은 일어날 리 없다는 불신이 그것이다. 이 책들을 읽어보면 조금 몇 번을 읽으면 이해가 좀 되는데 처음 읽으면 조금 그래요. 근데 읽었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설명하려니까 이걸 또 공부를 계속 해야 되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이 이제 주에 보면은 현대파와 그 고대파의 논쟁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 고대 두 번째 줄에 보면 오늘날이야말로 진정한 고대다.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는 이제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노인과도 같다는 점에서 진정한 고대라는 표현. 뭐 이런 베이컨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72쪽에 보면은 새로운 발견에 대한 불신과 유사한 또 다른 오류가 있다. 이런저런 변화와 검증을 거치는 동안 그중 최상의 의견이나 유파만이 승리하여 나머지 의견이나 사조를 지배하게 된다는 생각이 이제 그것이다. 이런 오류가 있고. 그 다음에 4에 보면은 지금까지 논의된 오류와는 이질적인 오류도 있다. 지식을 미성숙한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기회나 방법으로 hand하는 오류가 그것이다. 이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5 보면 73쪽에 특정 기회들 및 과학들로의 분할이 이루어진 뒤에는 보편학 혹은 제1철학을 포기해 온 오류가 그것이다. 이러한 오류에 빠지면 학문의 진보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 학문의 진보를 위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이 보편 학문, 제1철학들을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뭐 대학 이야기 나오면서 나오는데 그때 한번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74쪽의 첫 6에 보면은 인간 정신과 인간의 이해력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한 나머지 발생하는 오류도 있다. 인간 정신과 이해력을 숭배에 가깝게 대접하는 이런 가호로 인하여 인간은 그만큼 자연에 대한 명성으로부터 멀어지고 경험적 관찰을 등한시하게 되었으며 각자 자신의 추론과 착상에 갇혀 유아독존식으로 사고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표현. 그다음 75쪽 7에 보면은 이런 오류가 긴밀하게 연관된 또 다른 오류가 있다.
각자가 제일 흠모하는 견해나 각자가 가장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명상, 모든 의견, 모든 학설을 물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보면 플라톤이 철학을 신학으로 채색한 것,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을 논리학으로 채색한 것, 프로클루스를 위시한 2차 플라톤 학파가 철학을 수학으로 채색한 것은 이러한 오류의 실례이다. 그 다음에 76쪽에서 8 보면은 의문을 견디지 못하는 조급증 아니면 당연하고도 성숙한 자세로 판단을 유보하지 않고 서둘러 단정하는 태도이다. 그 다음에 이런 표현들 아까 77쪽에 보면은 양극단 중 어느 편을 7번째 줄인가요? 들어서도 안 된다. 이제 이게 너무 단호한, 그 다음에 너무 또 열린 자세, 이것도 양극단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에피쿠로스 파이 벨레우스처럼 무엇이든 의심스러워 보이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 자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되겠지만, 무엇에 대해서든 아이러니의 견지에서 의심한 소크라테스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될 일이다. 그 능력에 맞는 자신감을 가지고 사안을 진지하게 해설하는 편이 온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10 보면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동안 그 밖에도 많은 오류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11 무엇보다도 심각한 오류는 지식의 최종 목표, 지식의 가장 심오한 목표를 오해하거나 그릇되게 설정하는 일이다.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은 이제 이 돈벌이야 전문직을 위해 학문과 지식에 대한 욕망 이렇게 나쁘게 이야기했거죠. 안 좋은 거로 인류 전체의 보편적 이익과 혼용을 위해 이성이라는 선물을 참되게 발휘한 사례는 거의 찾기 힘들다. 그죠? 한 8번째, 7번째 줄인가요? 지식이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 동시에 인간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풍부한 창고를 제공한다는 이유에서 지식을 추구한 사람이 거의 없었던 거죠. 재미있는 표현이 그 다음 줄에 가장 높이 떠 있는 행성이자 휴식과 명상의 행성인 토성이 사회생활과 실천의 행성인 목성과 회합하는 모습으로 결합하기만 한다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 12에 80쪽에 보면은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하늘로부터 끌어내려 지상에 머물게 하였다는 평을 듣곤 하는데 나의 의도는 그의 의도와는 다르다. 자연 철학은 도의시 않채 예절과 정치에만 지식을 활용하려는 의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하늘과 땅이 협력하여 인간의 효용과 유익에 함께 기여하듯이 추구되어야 할 목표도 두 가지요, 둘 다 동시적이다. 이런 표현. 마지막 줄에 보면은 이게 지식이 궁정 여인처럼 이렇게 쾌락과 허영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 빛이란 하야처럼 주인이 이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것이 안 된다는 얘기죠. 지식은 햄모양처처럼 출산이며 결실이며 안락함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지금 지식의 위험을 지금 저울질하는데 목표가 있죠, 이 사람은. 그래서 거기 마지막 줄에 보면 81쪽 한치의 가감도 없이 저울질하는 데 있으며 지식의 위험을 신학, 인간적 정엄들과 농부들을 총등하여 학문의 진정한 가치를 포착하는 데 있다. 6장에 보면 있습니다. 우선 지식의 위험을 그 원행이나 태초의 설계에서 찾아보기를 하는데 이 원행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며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그 원행을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구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래요. 그래서 사람의 학문은 나중에 획득되는 지식이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지식은 맨 처음의 근원적인 지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원행을 다른 이름으로, 즉 성서에서 말한 지혜의 이름으로
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이런 견제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덕이 흘러나왔다고 그랬는데 이중으로 흘러나왔을 파악할 수 있다. 보다 적절한 이름을 붙이자면 덕의 한쪽은 근력이며 다른 한쪽은 지혜이다. 하나님의 근력이 물질의 창조에서 표현된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행상의 아름다움을 부과하면서 표현된다. 덕이 이제 근력과 지혜고 근력은 물질의 창조에서 지혜는 행상의 아름다움에서 표현된다. 그 다음에 84쪽에 우리 3번에 보면은 영적 존재 천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 단테 신곡에서 보면은 저리의 천사가 그 세라핌이라고 그러죠. 사랑의 천사라고 그랬고 뒤에 빛의 천사가 게르빔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자품 그 금품 천사 9등급 있었다고 그랬는데 직무와 근력을 행사하는 천사들은 세 번째 이하의 자리를 찾아오고 있을 뿐이다. 말하자면 지식이며 계시와 관련된 천사들이 직무며 지배와 관련된 천사들보다 뒷자리를 찾아오고 있다. 그 밑에 다섯 번째 줄인가요? 빛이 자연과 물질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지식이 영적 존재와 비물질계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있다. 지식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6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살면서 우리가 인간이 할 일은 맹상하는 일이 전부였다고 그러죠. 그 다음 페이지 86쪽 보면 시험해보고 실험해보기 위한 일이 전부였다는 말이다. 이래서 그 네 번째 줄에 보면 다시 말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행한 최초의 행위는 지식의 중요한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피조물을 낱낱이 살펴보는 행위였고 다른 하나는 피조물의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였다. 신라근을 야기한 쫓겨난 거죠. 에덴 동산에서 지식은 피조물의 본성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선과 악에 대한 윤리적 지식이었죠. 그러니까 이 인간이 하나님의 계율이나 금지령을 이 아니고 이게 쫓겨난 게 인간이 하나님을 품을 벗어나 오직 자신에게만 의지할 목적으로 선과 악을 알려 하였다는 것이 바로 이 싹이었다. 이 쫓겨난 그 싹이었단 말이고. 그 다음에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벨과 카인을 이야기하면 두 종류의 인간을 설정했다는 거죠. 비유적으로 표현했다고 하는데, 맹상적 조건과 능동적 조건입니다. 그 맹상적 조건은 양측의 생활 방식이고, 능동적 조건은 농부의 생활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양측이는 아벨이었고, 농부가 카인이었죠. 그래서 87쪽의 두 번째 줄에 이 비유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총의가 양측의 편으로 쏠렸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밭을 경작하는 자를 편들지 않았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그 다음에 언어의 혼란 얘기가 나오고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욥기 이야기도 나오죠. 욥기 나오고 욥기에서도 천문학 얘기 나오고 자연 철학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90쪽에 보면은 11번에 보면은 솔로몬 왕에게도 지혜 및 학문의 영예를 발견한다 이런 표현이 있고, 그 다음 91쪽의 세 번째 줄에 그가 요구한 것은 진리 탐구의 명예가 전부였다. 이런 맥락에서 솔로몬은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명예다. 그 다음 12에 보면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께서 탄생하신 이후로
예수께서는 먼저 여러 사제들 및 법률 선생들과 토론을 벌여 사람의 무지를 다스리는 권력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야 기적을 일으켜 자연을 다스리는 권력을 드러냈었기 때문이다. 이런 무지를 다스리는 권력, 그 다음 자연을 다스리는 권력, 두 번째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3에 보면 92쪽에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단을 선택하심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무지한 사람을 고르시든지 아니면 직접 성령으로 임하시는 방식을 취하셨다.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과 이교도 이야기하면서 93쪽의 5번째 줄에 보면 실제로 이교 학문의 귀중한 유산을 보존한 것은 바로 기독교 교회였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94쪽 보면은 16. 이 장의 결론으로 철학을 위시한 인간적 학문이 신앙과 종교를 위해 수행하는 의무와 봉사는 장식하고 계도하는 일을 제외하면 두 가지로 대별된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학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이끄는 효과적인 유인책이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두 번째, 밑에 두 번째 줄에 학문은 불신앙이며 가오에 대한 유일의 치료제요 예방책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95쪽에서 두 번째 줄에 우리가 그런 가오를 범하지 않도록 두 권의 책을 우리 앞에 놓으셨다. 하나는 성서로서 하나님의 여지가 계시된 책이고 다른 하나는 피조물의 세계로서 하나님의 권능이 표현된 책이다. 이런다. 자연의 피조물은 우리의 오성을 깨우쳐서 추론의 보편 개념과 표현의 보편 규칙에 의해 성서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작품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마땅한 명상으로 이끌어 우리의 신앙심을 열어주는 것이기도 하다. 학문의 진정한 유형과 가치를 뒷받침하는 신적 증거와 증거에 대해서는 이점에서 마무리하고 다음은 이제 인간적 증거가 나오겠죠. 7장인 거기 보면 이래 보면은 이교도 세계에서 인간적 명예 중에서 최상의 명예는 신으로 추앙되는 것이었죠. 우리가 신, 그 다음 영웅은 반신, 반인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98쪽에 보면 이 사람의 영웅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나를 씌웠거나 했던 외적을 물리쳤거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발명품을 발견한 것이 훨씬 더 높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10번째 줄점에 단지 높은 지위나 반신의 명예밖에 얻지 못하였다. 이런 국부를 만든 자, 폭군을 물리친 자, 민족의 시조 등 시민사회에 뛰어난 공헌을 남긴 자는 이렇고요. 헤라클레스, 테세우스, 미노스, 로물루스 같은 영웅이 그러하였다. 반면에 인간의 삶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 새로운 선물, 새로운 물품을 착상해 만든 자들은 신들의 반열에서 추앙받았다. 케레스, 바쿠스, 메르쿠리우스, 아폴론 등이 그러하였다. 요새 같으면 스티브 잡스가 억수로 높게 칭송받아야 되는 거예요. 99쪽에 보면 전자의 공헌은 한 시대나 한 나라에 시기적으로는 한 시대, 공간적으로 한 나라에 한정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명을 한 거는 오래 가고 모든 지역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99쪽 두 번째 이 보면 뿐만 아니라 학문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라나는 반목과 불화를 진정시키는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그다음 그게 얘가 오르페우스의 극장에 가는 우화. 이게 합소리 울릴 때는 사람들이 싸우지도 않고 조용하다는 얘기를 예를 들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 보면은 3에 보면은 이제 플라톤 국가에서 철인 국가가 나오죠. 철학자가 왕이든지 왕이 철학자든지 그런.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네 번째 줄에 학식이 있는 고문은 단지 경험만 풍부한 고문보다 훨씬 안전하고 실질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전화를 수행할 수 있다. 학식 있는 고문은 위험을 멀리 두는 법을 알지만 경험만 풍부한 고문은 위험이 가까이 왔어야 겨우 알아내고 민첩한 기질을 발휘하지만 가까스로 위험을 피하는 것이 고작이다. 그래서 4 보면 학식 있는 군주가 다스리는 시대가 얼마나 행복하였는지 이건 이제 로마의 오헨제로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팍스 로마나 할 때는 BC 한 20몇 년부터 한 180년, 한 200년 정도를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그러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오헨제가 있습니다. 96년부터 시작해서 180년 사이. 이 사이가 오헨제입니다. 네르바, 뒤에 쭉 나오죠.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우스 피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가 행복했다는 얘기죠. 102쪽에 보면은 그 첫 번째 군주는 네르바다, 오헨제에서. 그는 이전에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였던 두 요소, 즉 통치와 자유를 결합하여 조화롭게 하였다. 그 다음에 양자 트라이아누스에게 보낸 것인데, 이름 트라이아누스, 그 다음에 트라이아누스죠. 트라이아누스 때가 아마 로마의 영토가 제일 넓었던 시기가 트라이아누스 같아요. 근데 이 얘기가 나오는 건 몰라. 그 시대의 감사를 모르는 태도에 대한 내심의 불만을 호메로스의 식구로 압축하여 표현하고 있다. 오, 포이버스여, 당신의 핫을 우리 눈물을 복수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일리아스에 보면은 처음에 나오는데 이 아킬레우스의 그 명예의 선물, 전락물인데 그 브리세이스라는 여자를 취했잖아요. 이게 아가멤논이 데려갔잖아요. 그 강제로 데려갔죠. 이게 이게 브리세이스를 아가멤논 달라고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아폴론 신전의 사제인 그리세스가 이 딸을 돌려달라고 왔는데 이걸 못 옳겠잖아. 그래가지고 그리세스가 아폴론한테 이제 기도를 했죠. 복수해달라고 이거죠. 이 말이. 아폴론한테 복수해주고, 그래, 그 복수의 하사를 써가지고 역병이 도져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돌려주고 그랬는데, 그거 얘기인 것 같아. 그 두 번째, 네르바를 계승한 트라이아누스죠. 그 개인으로 말하자면 학식이 없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가장 박식한 군주들 사이에 끼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학문을 숭상하고 우원하면서 그보다 더 위대한 군주는 없었다. 도서관도 짓고 학자들 간직에 등록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 6번 103쪽. 그 뒤를 이은 하드리아누스는 호기심 강하고 더할 나위 없이 폭넓게 연구한 인물이었다. 무엇이든 알려고 하며 자신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조금 더 누릴 줄 모른다는 것이 거의 결점으로 간주될 정도였다.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105쪽에 그거를 계승한 안토니우스 피우스는 뛰어난 학식을 갖춘 군주였다. 그런 스콜라주의 학자 수준의 인내심과 꼼꼼함을 갖추고 있었다. 이런 표현. 그 다음 106쪽에 보면 8에 보면 안토니우스 피우스를 계승한 것은 그의 두 양아들, 이게 즉 최초의 신성 형제였다. 한 명은 루큐스 코모두스 베루스, 한 명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라고 그랬죠. 이 사람은 그 두 사람한테, 그 양아들한테 두 사람한테 막 그 왕위를 물려줄 것 같은데, 황제를. 그중 한 사람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죠.
그래서 그 107쪽 보면은 마르쿠스는 학문에서 나머지 모든 학자들보다 뛰어났던 것만큼 국왕이 갖춰야 할 모든 덕을 완벽하게 갖춘 점에서도 그들을 능가하였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어쨌든 현명하고 지식이 많은 그 황제가 통치했던 시대가 좋았다는 것을 오현제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 108쪽 보면은 엘리자베스 여왕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대단하다 하면서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이 비교 영웅전이잖아요. 그리스 한 사람, 로마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플루타르코스가 생전 위인전을 쓸 때 이 여자의 그 비교할 만한 위인을 찾지 못해서 고심했을 것이다, 이런 그 얘기 나오죠. 그 시대의 여왕이면서 과대하게 칭찬해준 거 아닌가? 아부하는 거지. 이 사람은 엘리자베스하고 지금 제임스 1세도 아부하고, 사실 또 엘리자베스 여왕이 많은 일을 했죠. 그 스페인의 무역함들 깨부순 것도 이때였고, 그 다음 109쪽 10 보면은 밑에 학문의 영향력은 시민을 이롭게 하고 시민의 도덕을 키우는 데 국한되지 않는다. 학문은 전투와 군대를 위한 덕과 용기를 강화함에 있어서도 이에 못지않게 힘과 영향을 미친다. 아마도 알렉산더 대왕과 독재간 케이사르를 주목할 만하다. 그래서 이게 그 전투와 군대에 있어서도 학문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 110쪽에 보면은 알렉산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그 밑에서 한 8번째 줄인가요? 알렉산더는 아킬레스에 대한 부러움을 자주 표현하고 하였는데 호메로스의 시처럼 훌륭한 트램펫이 그를 찬양하였다는 이유에 있었다. 이 호메로스가 일리아스에서 이 아킬레스의 분노를 노래했었어. 이런, 그죠? 아킬레스를 찬양했죠. 그 다음에 그 상자, 아주 귀중한 상자를 들고 다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일리아스 책이 들어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철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번째 줄에 보면은 111쪽 권력과 제국에서보다 학문과 지식에서 다른 사람을 능가할 것을 더 중시한다는 점을 알리고자 노력하였다는 거죠. 알렉산더와 디오게네스하고의 얘기고 있죠. 그 뭐 비키라 했던 햇빛을 가리지 말라 했는데, 밑에 세 번째 줄에 최대의 행복이 물질적 조건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물질적 조건을 경멸하는 데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보자. 알렉산더는 디오게네스가 가진 것 없이도 만족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의 처지를 비웃는 사람들을 향해 짐은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세네카는 이 말을 맞받아서 그의 줄 수 있는 권력보다는 디오게네스의 받기 싫어하는 권력이 더 컸다고 평하였다. 이 알렉산더가 논리학을 손쉽게 반박했다든지 아니면은 논리학을 자신의 기질에 맞춰 얼마나 잘 이용했나는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누가 연설을 하라 했는데, 알렉산드리아 국민에 대한 잔사를 주제를 삼아 연설을 하니까 그 주제가 좋은 거니까 연설 잘하지 뭐 이런 표현을 했다든지. 그 다음 또 그 114쪽에 보면은 17에 수사학의 비율을 좀 더 검토하기로 하자. 알렉산더는 은유, 즉 음유의 전의를 탁월하게 사용하고 하여 오만하고 독재적인 안티파트로스를 우회적으로 비난한 적이 있다, 이런 표현.
그 안티파트로스의 친구가 알렉산더에게 그의 신중한 자세를 칭찬하였다. 다른 참모들은 페르시아인들의 오만함에 물들어 자주색 옷을 입는 반면에 오직 안티파트로스만이 마케도니아의 옛 관습을 지켜 검은색 옷을 입는다고 칭찬하자 알렉산더는 옳은 말이네만 안티파트로스의 속마음은 온통 자줏빛이라네. 이런 표현들. 언유적으로 표현을 잘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습하다니까 지면 승리를 도둑질 하지 않겠노라고 했던 말. 그 말을 이 사람이 알렉산더가 말이죠. 적정을 파고 또 부도라고 와가지고 기습하는 게 좋다. 우리가 숫자가 작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 알렉산더는 친구들이 많았죠. 거기 아리스토텔레스가 학교를 만들어서 그 알렉산더 그 사람 부친이 이제 교육을 같이 시켰는데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친구가 거기 보면 네 번째 줄에 115쪽에 헤파에스티온 있고 크라테루스가 있죠. 알렉산더는 전자는 즉 헤파에스티온은 인간 알렉산더를 사랑하고 후자는 즉 크라테루스는 국왕 알렉산더를 사랑한다고 평하였다.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헤파에스티온은 애정에서 군주 개인을 사랑하지만 어떤 자는 음에서 군주의 근자를 사랑하는 법이다.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이제 다리우스 3세가 대타협을 하자고 나왔습니다. 그 페르시아를 침공할 때. 파르메니온이 이 사람 자기 고문관이죠. 제가 알렉산더라면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임이라고 조언하니까 알렉산더가 한 말이죠. 내가 파르메니온이라면 그렇게 하겠지.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무슨 다 이 전리품이 다 나눠주니까 자기는 안 가지잖아요. 니는 뭘 가질래? 그러니까 희망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왜 그거 똑같은데 선물 뭐예요? 하트 걸 똑같은 거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이사르 이야기합니다. 116쪽 22. 이 사람 비망록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전쟁에 있었던 일을 많이 썼다고 그랬죠. 이 사람은 보면은 117쪽에 한 8번째 줄 보면은 적절한 의의와 명료한 해설로 표현하는 것도 갱탄의 대상이었다. 이것이 첨부의 재능의 산물이 아니라 학문과 훈육의 산물이라는 사실은 유비의 가나이라는 작품에서 입증된다. 관습적 의의를 적절한 의의로 바꾸려고 노력하였다. 이 얘가 뒤에 나오잖아.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자기가 군대뿐만 아니라 딴 것도 잘한다고 뭡니까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랑하고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 율법입니다. 율리우스력이죠. 이제 율리우스력이 만들어가지고 6세기에 그리고리라고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율리우스력이 400년에 100분의 윤년이었죠. 이렇게 되면은 하루에 14초인가 모자란 거, 그렇게. 이게 남나? 더 많이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그리고리우스 13세인가가 1582년인가가 모든 나라가 그런 건 아니지만 교황이 힘을 발휘하는 나라부터 먼저 바뀌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1880몇 년인가 고종 때 이게 그리고리력을 채택했는데 이때는 400년의 윤년이 97번. 이거는 400년의 윤년이 100번이었죠. 그래서 그걸 어쨌든 율리우스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118쪽에 보면은 카토에 관한 반론에서도 케이사르는 전쟁의 승리에 못지않게 지적 재능에서 승리를 열망했다. 이런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6에 보면 119쪽 군대의 반란을 한마디로 제압했죠. 원래 이제 병사들이란 나의 사랑하는 병사들이 이런 말 하겠죠. 병사들이라는데 이 친근감을 느끼고 어떤 코이전, 동료애를 낳기 병사들이 하는데 반란을 일으키니까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Dear my citizen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병사들 놀래가지고 이제 반란을 갖다가 그냥 포기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게 너무 시민 여러분
이 군대가 해산된 걸 전제로 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 똑똑했다는 얘기입니다. 똑똑 정도가 아니고 타고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언어를 순간적으로 이렇게 탁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천만 명 중에 한 명 있을 거예요. 생각하고 가도 잊어버리는데. 나오미 사사오가 그 있잖아 일본 네, 그 로마인 이야기 쓴 사람은 케이사를 굉장히 높게 평가해.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생각하다가도 까먹는데. 그러니까 아니, 무슨 이야기인지는데 군중들이 있으면 확 잊어버리거든. 그 얼마나 똑똑했는가 하면은 보통 그때 편지를 자기 안 쓰잖아요. 편지 쓰는 사람이 있죠. 두 군데 동시에 편지를 날리잖아. 그게 하나도 안 헷갈리게 이야기했다는데. 그러니까 건생이 자 A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내 편지를 보낼 거고 요는 이제 B라는 사람 편지를 보냈을 거 아니야. 그럼 요 얘가 그 굉장히 논리 정연하게 안 헷갈리게 쫙 불러준다잖아. 동시에 그런데도 동시에 쓰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근데도 전혀 문제가 없게 불러준다. 똑똑한 타고나게 됐지만 교육도 또 그리 받기도 하겠죠. 그 시대의 논리학이 워낙 수사하고. 이 사람이 근데 건강이 좀 안 좋았던가 뭐 그럴 거라 아마 요새 같은 정신병 비슷한 게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120쪽에 그 28, 케이사르가 메텔루스에게 던진 말. 이 사람은 금고 꺼낼 때도 참, 이제 금고 돈 꺼내라니까 고민간 메텔루스가 가로막으니까 비키지 않으면 그 자리에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치니까 이게 여보게 젊은이 나로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로 그렇게 행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이게 뭐야 억수로 공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30에 보면은 이 121쪽 무용과 학식을 겸비하는 문제에 관해서 이쯤에서 끝내는 편이 좋겠다. 두 사람 예를 들었죠. 알렉산더와 케이사르.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가 나옵니다. 이 또 그 크세노폰이죠. 이 사람이 그 제자죠. 누구야? 그 플라톤 제자였는데 그 용명으로 참전하게 되죠. 그 페르시아의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122쪽에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에 도전한 키로스 메세죠. 연소 키로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정에 합류해서 이 키로스가 죽는 바람에 이 사람은 완전 낙동강 오래가 돼가지고 그 그리스 병사들을 끌고 이제 만인 부대를 쭉 둘러가지고 후퇴를 했죠. 그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한 얘기죠. 그때 페르시아 쪽에서 이제 항복하라고 무기를 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122쪽 밑에 네 번째 줄에 그래 하죠. 빌리노스님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고 무기와 용기밖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무기를 포기한다면 무슨 수로 우리의 용기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표현. 그래서 이제 당신은 아테네 사람이군요. 또한 내가 생각하기에 당신은 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학식과 무용이 겸비된다는 얘기예요. 당신의 말이 무척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들. 이 사건은 물론 그 전에 우리가 페르시아의 대군을 갖다가 아테네 이락군들이 막아냈던 것도 있지만 이거 이제 그 훗날에 그리스인들이 번갈아 가면서 페르시아 여러 왕조를 침공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북돋아준 사건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5쪽의 8장입니다. 이제 학문이 동침해 군대에 관련된 덕을 배양하는 문제로부터 학문이 개인의 도덕을 키우는 문제로 논의를 진척시켜보자. 학문의 연마는, 성실한 연마는 매너를 부드럽고 인간다운 것으로 만든다 그랬죠. 학문은 인간 정신으로부터 거칠고 야만적이고 난폭한 성질을 제거한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학문은 모든 나약함의 불이인 헛된 갱탄을 물리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갱탄하는 대상은 새로운 것이거나 아니면 위대한 것이라는 거죠.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보면은 네 번째 줄에 헛된 경탄을 물리치는 것 외에도 학문은 죽음이나 불행에 대한 공포를 물리치거나 진정시킨다. 실로 그러한 두려움이야말로 덕을 방해하는 최대 장애물이요 매너를 불완전하게 하는 원흉이다. 그 에픽테토스의 견해에 동작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흙 주전자를 깨뜨리고 우는 것을 보고 다음에는 한 여인이 죽은 아들을 놓고 우는 것을 보았다. 그렇자 에픽테토스가 어제는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 깨짐을 봤고 오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죽음을 보는구나. 이런 말이 나오죠. 보는구나 라고 한탄하였다고 한다. 이런 표현. 이에 반하여 베르길리우스는 운인을 인식하는 것과 공포를 정복하는 것을 동반자로 짝지어서 참으로 심하고 탁월한 통찰이었다. 이게 그 에픽테토스는 뭡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그냥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베르길리우스는 운인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공포를 정복하는 것을 했다는 그런 거죠. 학문이 이런 데 도움을 준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학문은 죽음이나 불행에 대한 공포를 물리치거나 진정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28쪽에 뒤에 보면 학문이 마음의 온갖 질병에 대해 제공하는 치료제는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지경이다. 그 나옵니다. 정신의 골격을 잡아주는 이야기. 학문이 없는 자는 결점을 잘 못 고치는데 이제 이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더 개발하기도 하고 정신을 바로 잡고 교정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밑에 네 번째 줄에 보면 진리와 선은 구별되지만 그 차이는 찍힌 자국과 선이 찍힌 자국이고요. 진리는 찍는 모형의 프린트라고 합니다. 지나지 않음이 분명하다. 선은 진리에 따른 자국이라는 뜻이다. 이런 표현. 앞에서 이제 개인의 도덕의 문제를 했는데 129쪽 3은 도덕의 문제로부터 권력과 통치의 문제로 넘어가 보기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그 밑에서 네다번 줄에 즉 공화국에서는 시민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시민의 의지에 대해서까지 통치가 확장된다는 점에서 통치를 명예롭게 여긴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130쪽에 보면은 그렇지만 지식을 다스리는 일은 의지를 다스리는 일보다 훨씬 고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이며 신념이며 오성을 다스리는 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국가의 권력과 권위를 공고하게 확립하는 권력은 학문이나 지식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식과 학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높게 평가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밑에 제일 마지막 줄에 올바르게 해석된 진리의 힘을 빌려 인간의 오성에 대해 정당하고 합법적인 주권을 정립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와 가장 닮은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그 학문의 원형을 갖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찾았잖아요. 앞에서. 그 다음에 학문에 의해 행운과 출세를 살펴볼 차례이다. 학문의 혜택은 국가, 국민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을 국한되지 않는다. 학문은 특정 개인에게 행운을 선물한다. 이게 많은 술라나 케사르나 아우구스투스가 방대한 군단에 막대한 금품과 기붕을 주고 토지 분배를 시행했다 하지만 호메로스의 선물 아킬레스를 찬양했죠. 그런 게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죠.
5번 지식과 학문이 제공하는 쾌락과 즐거움에 관해 말할 것 같으면 다른 모든 쾌락을 능가한다. 지식과 학문이 주는 게. 이게 보면 감각의 기쁨이 감정의 기쁨이 능가하고 그 다음에 오성의 그 지성이나 오성의 쾌락이 감정의 쾌락보다는 능가한다는 거죠. 감각보다는 감정, 감정보다는 오성이나 이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일반 우리가 감정이나 그 뭐 감각 쾌락은 새로움부터 얻는단 말이죠. 그렇지 이게 조금 물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132쪽 네 번째 줄에 반면에 지식에는 결코 포만감이 따르지 않는다. 지식에서는 만족과 불만이 늘 함께하며 끊임없이 교차하는 바. 이 점에서 지식은 그 자체만으로도 선한 것이요 결국 착각이나 우발적인 측면을 수반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표현. 그 다음에 133쪽 딱 첫 줄에 인간은 학문에 의해 인간을 넘어선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인간이 짐승보다 우월하듯이 학문을 통해 인간은 육체로 갈 수 없는 하늘과 하늘의 운행애로 상승한다. 그렇다면 이제 지식과 학문의 존엄성과 탁월함으로 결론을 맺기로 하자. 지식과 학문이 존엄하고 탁월한 이유는 인간 본성이 가장 염원하여 머지않은 마지 않는 불멸성 내지는 지속성을 가진 것이기 때문이다. 불멸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호메로스에게 또 나옵니다. 2500년을 견뎠건만 이런 이야기. 인간 본성이 가장 염원하여 마지 않는 인간 본성이 가장 염원하여 마지 않는 인간 본성이 가장 염원하는 이 말이죠. 불멸성 내지 지속성을 가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2500년 지나도 이 호메로스의 작품은 그래서 의 뭔가 있다는 건데. 그 다음에 그런 표현들 나옵니다. 학문은 이제 이렇게 책으로 뭐 어떤 형태로 유지돼가 전승이 되잖아요. 이게 10번째 줄점에 학문은 마치 선박처럼 시간이라는 광대한 바다를 가로질러 동떨어진 시대들이 서로 지혜며 지적 재능이며 발명을 나눌 수 있도록 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 학문이 계속 진보한다는 얘기 같은데, 야,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한 학문의 진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서 5번째 줄에 인간 영혼이 육체적 기간 없이도 수행할 수 있는 운동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사후에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요. 감정의 운동은 그럴 수 없고 오성의 운동만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그 철학자들도 지식에 대해서만은 타락하지 않는 불멸의 것으로 여겼던 셈이다. 물론 우리는 그들이 감각을 기초 원리로 삼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오성만이 아니라 감정도 정하고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도 변화시켜 불멸로 나아가게 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즉 135장 15번째 줄인가 나는 처음부터 신적 증거와 인간적 증거를 구별하여 두 종류의 증거를 별도로 취급해 왔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 우리 신적 증거를 보고 그다음 인간적 증거를 살펴봤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다른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뭐 이거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이전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신처럼 대접하는 것이 최고의 그거였는데, 기독교 사회에서는 이건 아니지.
감히 안 되잖아요. 감히 안 아니지. 되니까 인간의 학문이 신의 영역처럼 영혼 그러니까 하나님 이유는 그 인간을 감히 신과 비교한다든지 그건 있을 수 없는 거 아닌가? 그 분리해서 이것도 그에 못지않게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최선으로 열심히 노력한다. 영원할 수 있다. 이게 더 그 우리 신은 우리의 탐구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경탄의 대상일 뿐이지. 그건 정해져 있는 거. 우리가 신을 따라한다든지 뭐 이런 건 안 된다. 탐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인간은 계속 발전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닌가요? 신은 이미 신의 경지에 올라가. 수기동 같은 우리를 찾아내고. 네. 이거는 이제 인간은 계속 발전해서 이제 좀 더 말 그대로 진보한다. 그러니까 더 나아간다. 뭐. 이 부분이 되게 또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엄격히 다른 게 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인간으로서 신과 같이 아니면 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신이 될 수 있도록 그건 아니. 신이 될 수 있도록 아니고 그에 못지않게 이제 그에 못지않게 이제 각자의 영역에서 최고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신의 위대함을 경탄하면서 경탄할 뿐이지. 경탄하면서 신은 숨기는 쪽이고 우리는 찾아내는 건데 왕은 찾아내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기독교 이후의 신으로 보는 거하고 다르지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시대 때의 그 사고, 흔히 얘기해서 말하는 이교도의 사고하고 기독교 세계의 사고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 신에 대한 게. 아까도 그랬잖아. 이교에서 최대의 그 존중은 신격화. 그러니까 뭐 불교 얘기 들어보면 끝장나는 거죠. 뭐 이렇게 모두 신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개념이 완전히 분리하면서 인간도 그에 못지않게 나름 노력. 그러니까 왜 진보된.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신들이 여러 종류의 신이 있지만 기독교에서는 유일신은 그러니까 신은 경탄의 대상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신학과 이걸 분리하는 약간 그런 느낌도 좋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기독교적인 사고에서 보면은 이게 신적인 학문, 인간적 학문이 분리한 거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따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신학이나 이런 게 같이 철학도 같이 이렇게 묶여져서 이게 나왔다면은 신학과 철학에서 인간의 학문을 분리하는 느낌.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서양 철학사를 공부하고 있다면은 철학은 그 이성과 지성의 문제이고 종교학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규정하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좀 혼돈이 돼 같이 묶여서 있다가 이제 이 사람이 아예 대놓고 그냥 다르다 이제 이렇게 좀 분리를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 이거는 그냥 다음 해야 되겠다. 너무 시간 구왕피아 전산부터 시작하네. 1시간 만에가 되겠습니까? 2시간 빡세면 되는데. 1시간 반. 조금만 아니 이거 같이 나가죠 이제. 근데 이래 학문이 좋은 건데 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와 보면 곡학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아니 학문의 그 진리를 탐구한 그게 흔적이 선이라는 게 와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했어.